오늘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에 귀한 강사분이 오셨는데요. 또 많은 이력과 경력이 있지만 단 한마디로 소개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의 거목이십니다. 우리 행복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문영린 교수님 나오실 때 감사와 사랑의 마음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끔가다 저도 집이 저 옆이라서 이 교회 옆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숲속의 그 교회처럼 이런데 보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뜨거운 신앙과 열성들이 언제나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나가면 조용하기만 한 그런 교회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고 이런 모임이 있는 거 오늘 보니까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좋은 성가라고 그러나요? 저는 천주교 신자라서 여기 용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성가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이렇게 찬송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가슴 속에서 아주 뜨거운 것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역시 하느님이 계셔서 이렇게 세상은 아름다운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사실 이제 12월 말쯤 되면은 제가 다시 태어난 날 비슷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29일 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야 1년이 되고,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 신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 집사람한테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이렇게 어머니 얘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만 어머니가 아닙니다. 남편한테도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자식보다도 사실 남편들이 어머니, 자기 부인의, 와이프의 보살핌을 더 많이 받거든요. 더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제 신장이 나빠져서 병원에서 이제 어차피 신장을 바꿔야 된다. 이식을 해야 된다. 기회가 되면 이식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아들, 딸 다 신장이 저한테 맞아요. 그런데 아들, 딸 거는 도저히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되면 모를까 말짱한 정신, 아직 아프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들, 딸의 신장을 받는다 하니까 도저히 그건 못해요. 안 된다. 이렇게 미루기를 1, 2년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 신장도 된다니까 그럼 내 신장 하자. 이러니까 아들, 딸 신장보다는 부인이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부 사이는 가까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아들, 딸 신장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와이프라니까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좋기는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뻔뻔스럽지만 당신 거라면 하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런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내 머리를 스쳤어요. 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다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느님 보호 아래 원수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다시 친해지고 또 완전 남남이었던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신장까지 받아서 이렇게 산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5년 전인가 여기 와서 한번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때도 상당히 제 기분이 아주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 우리 전화를 주셔서 뭐 여러 가지로 망설였습니다만은 집도 가깝고 이러니까 한번 해보죠. 또 제가 또 몸이 또 이렇고 이러니까 의사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는 게 저한테 엄명이거든요. 근데 여긴 뭐 다 좋으신 분 같아가지고 뭐 여기는 한번 가자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행복이라는 것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잘 안 되나요? 됐네요. 이 앞에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행복교육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라고 그럴까요? 교육학의 기본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면을 보고 교육을 해왔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당신 아무래도 심리학자를 좀 만나봐야 되겠어.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 문제가 있으니까 심리학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 뜻이죠. 그만큼 심리학이나 교육학이 너무 사람의 어두운 면을 보고 어두운 면을 치료하는 쪽으로 너무 교육학이 갔어요. 또 너 선생님 좀 만나봐라.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선생님한테 가서 너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알아와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주자 하는 게 교육학이었고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생각이 좀 바뀝니다. 이게 이른바 긍정학이라는 겁니다. 긍정심리학, 긍정교육학.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먼저 보자 이거예요. 사람 속에는 어두운 면도 많이 숨어 있지만 사람 속에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다. 그죠? 어두운 면을 가지고 그걸 고쳐주려고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끄집어내자. 그 사람이 미워하고 화나고 그죠? 열등감에 차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뭘 꺼내줍니까? 그런 거 모든 거 잊어버리고 감사하라. 감사라는 걸 꺼내주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하느님도 미워지고 이 세상 모두가 미워질 때 성경을 읽고 못 읽으면 그래도 여전히 감사해라. 그죠? 그러다가 감사 이렇게 되면 어느덧 내가 아픈 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감사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치료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미워하고 화내고 말이죠. 이것을 자꾸 보고 그걸 억지로 틀어막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는 뭔가 조금 이렇게 묽고만 튀어지면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거든요. 이 감사의 이 물꼬를 터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휩쓸으면 그깟 미워하고 뭐 그런 건 다 잔전으로 보인단 말이죠. 사람 속에 숨어져 있는 그 긍정성이 참 많아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10살짜리 12살짜리가 둘이서 같이 사는 소년 소녀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걔가 이 세상을 비관하고 이 세상을 원망만 하면 어떻게 삽니까? 12살짜리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어때? 저는요 10살짜리 2살짜리 아래 동생이 있거든. 내가요 저 남자 동생을 잘 키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동생 잘 키우라고 하늘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12살짜리가 10살짜리 남자아이 동생 잘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요. 걔한테 원망 이런 거 많지만 그걸 누르는 게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주는 것 같은 메시지가 걔를 지금 버티고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살짜리 머릿속에 있는 원망이니 뭐니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걔 속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거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압도하니까 12살짜리가 10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엄마 아버지 없이 살지만 걔는 밝게 살거든요. 왜 살아요? 걔를 버텨주는 걔 속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란 말이죠. 그죠? 그 교육이라는 게 사실 사람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거를 자꾸 뭐 없애주려고 자꾸 부정적인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 아이 속에 흘러넘치는 강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풍성하게 일깨워주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내몬다 이게요. 이게 교육, 긍정교육, 긍정심리의 기본 틀입니다. 저는 그 정신, 그 아이디어를 이제 학교로 우리 자녀 교육 쪽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교육의 기본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잘 안 가네. 강의도 하기 전에 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잘 한번 해볼게요. 자,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하고 계신 교육을 저는 고진감래형 교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고진감래 아시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초중고등학교 때는 고생 좀 해야 된다 말이죠. 초중고등학교 때 젊었을 때 고생을 하면 할수록 행복이 나중에 온다 이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받으셨고 지금 여러분 자녀한테도 아마 그렇게 교육시킬 겁니다.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저는 그런 걸 거부합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미래를 이룰 수 있다. 자, 우리는 고생해라. 고생하면서 공부해야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공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미래가 가능하다. 저게 가능할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애를 어떻게 공부시켜요?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공부시키죠? 너 그래가지고 뭐 되겠니? 빨리 들어가 공부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애 기분을 팍 상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걔가 기분 좋은 상태로 자기 공부방에 가야 공부가 잘 된다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상하게 애를 마음을 헤집어 놓고 공부하라 보낸단 말이에요. 텔레비전 같이 잘 보고 있다 클라이막스 되면 엄마가 옆을 봐요. 애가 같이 보고 있거든. 너 이런 거 보고 앉았다 언제 공부해? 들어가 하거든요. 그 아슬아슬한 찰나에 꼭 그렇게 애 보고 들어가라고. 애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기분 나쁜 상태니까 들어가서 공부가 돼요. 손톱 깎고 발톱 깎고 그 책상 물걸레질 치고 그죠? 할 거 다 하고 나서요. 할 거 없으면 뭐 공부해볼까 하는데 그럼 또 나가고 싶어지죠. 그죠? 자, 이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를 기분 좋게 해서 공부방에 들여보내자. 이것도 행복교육의 기본입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건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을 뭐라고 그래요? 주관적인 안정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행복감은 뭐냐? 편안하고 즐겁고
충만하고 자존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의미감이 있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걸 느껴야 돼. 편안하고 즐거우냐, 충만하고 자존감이 있냐, 성취감과 의미감이 있냐.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애가 언제나 찌푸리게 있고 엄마 만나면 공부하라는 소리만 떨어질 것 같고 애가 편안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무슨 충만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지 않아요. 성취감과 의미감이 없어요. 행복,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편안하고 즐거워하느냐, 성취감 있고 의미감이 있냐, 충만하고 자존감이 있냐. 이거 없다면 지금 여러분 자녀는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저것들을 애가 저런 표징을 보이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공부도 더 잘 됩니다.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저런 걸 느끼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일수록 저렇지 못한데 왜 그러냐? 엄마가 협조해서 저렇습니다. 그죠? 공부 못하니까 편안하고 즐겁게 안 만들어줘요. 또 스스로도 충만감, 자존감이 없어요. 성취감, 의미감 없어요. 저래야 행복한 건데 엄마들은 저거에 협조를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저렇게 되지 못하도록 엄마가 옆에서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성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그럼 내가 말하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게 아까 여러 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행복은 단순한 쾌락,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꿈을 위해 노력을 즐기고 의미의 성취를 위해 고통도 감수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행복 교육이다 이러니까 애를 즐겁게만 해주자 이거 아닙니다. 즐거운 거는요, 애들도 놀게만 하면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애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가 행복합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군대 가서 지금 이제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 보면은 틈틈이 약한데 기타 하나 어디서 흔 기타 아버지 엄마가 안 사주니까 흔 기타 어디서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삐걱 소리 나는 걸 놓고 숨어서 혼자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뭐 손톱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피도 나고 이러는데도 그걸 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자기도 힘들대요. 힘들면서도 그거 하는 동안은 즐거워.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꼭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산에 가는 등산가들 보십시오. 그 벼랑에 매달려서 타고 올라갈 때 그 사람도 불안하고 땀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계속 가죠. 왜 갑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교육하자 하니까 애들을 즐겁게만 놔두자는 거냐? 그건 무책임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꿈을 위한 것이라면 애들이 고통도 행복으로 느끼면서 하잖아요. 그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합니다. 그것도 행복 속에 합니다. 그죠? 자식이 잘 되라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단순한 쾌락적인 즐거움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가지고 고통도 이기면서 몰입하는 이게 있을 때 애들은 행복합니다. 그걸 만들어주자는 게 행복교육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럼 행복이다 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저기 봤지만 평균 소득이 가운데 올라가죠.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한 사람도 같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똑같아요. 평균 소득은 올라가도 행복한 사람 수는 평균적으로 똑같습니다. 저 얘기는 뭘 말하느냐?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다 꺾어지죠. 그 아래가 저 300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300만 원 월 수입이 300만 원 되기까지는 소득이
100에서 200에서 250에서 300 될 때까지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비례해요. 그런데 300만 원을 넘었으니까 400만 원, 500만 원 된 사람이나 300만 원 된 사람이나 행복감은 동일해요.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사는 그런 소득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돈이 많고 적고가 행복감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 이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겁니다. 연대에서 그 행복 연구가들이 조사한 건데 300만 원이 넘었으면 돈이 그보다 더 많아진다고 더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돈은 어느 일정한 수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의식주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을수록 행복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월 소득 300만 원이 넘어가면 돈이 거기서 1000만 원이 되고 억이 되고 뭐가 되는 거나 그저 300만 원으로 있는 사람이나 행복감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행복함의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예요. 저 왼편에 뾰족 나온 거 있죠. 저 올라갈 때는 뭐냐, 평소 이 사람이 저 정도로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 수준인데 이 사람이 30억짜리 로또를 됐어요. 그럼 행복감이 쫙 올라가죠. 그럼 저 행복감이 죽을 때까지 쫙 갔으면 좋은데 언제 떨어지냐? 3개월 지나니까 평소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로또 받기 전에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더 떨어져요, 오히려. 그렇죠? 또 하나 보세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평소 행복 수준이 저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저 V자 왼쪽 끝에 있는 그거로 수준이었는데 교통사고로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집안에 엄청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행복 수준이 저 아래로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이 사람도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저건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는 일입니다.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계실 거죠. 좋아하는 언니, 형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진짜 이 세상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에 특히 아버지는 제가 뭐 좀 젊었을 때 그래도 2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도 며칠 동안은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한 3개월 지나면 그 마음이 싹 가셔서 하느님이 우리를 원위치 시켜놓습니다. 그죠? 원위치를 시켜놔요.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진짜 무슨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엄습해 오고 나도 꼭 따라 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3개월 지나면 원위치가 됩니다. 아마 하느님이 집어서 원위치에 놓는 것 같아요. 3개월이에요. 이게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무슨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겼다,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가지질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레질리언스라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 속에는 오뚜기 같은 힘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겪어도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이게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힘이 우리한테, 그게 대단한 긍정적인 요소죠.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냥 아주 그냥 좋은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너만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일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원래 또 원위치를 시켜놓는 이런 신비한 힘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엄청난 일이 이벤트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감이 크게 들락날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암이 걸렸다,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라고 해서 행복감이 그렇게 들쑥날쑥 변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외모가 행복감의 전부인 것처럼 해서 성형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렇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로 점수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외모와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큰 차이 없다. 이 가운데 제가 사진 하나를 놓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대비되는 사람 하나를. 근데 그러면 또 초상권 침해가 될 것 같아서 뺐어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외모가 출중난 사람이니까 무척 행복하고, 그 가운데 놓던 한 사람은 그렇게 외모는 출중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겉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표지, 돈이 많다, 건강하다, 뭐 잘났다, 또 뭐 그 사람 무슨 뭐 어려운 일이 많다, 또 그 사람 뭐 복권 50억이 탔다, 좋은 대학 붙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외적인 지표들이 사람의 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하는 거죠. 사람 속에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특성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 자식에게 가르쳐 줄 거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풍파가 닥쳐옵니까? 그죠? 그 풍파에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도 행복감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그렇다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한 일도 있고 뭐가 있을까 예상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의 행복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어 회화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아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얘가 일정 수준의 행복감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충만감, 자존감, 성취감, 내가 존재하는 의미감, 이거를 풍부하게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좋은 대학 가고 뭐 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즐겁게만 사는 거죠. 사실 즐겁게만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마다 마약 맞으면서 아주 행복에 젖어서 살 수 있어요. 그죠? 또 매일마다 술 먹으면서 알코올에 젖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쾌락적 행복입니다. 돈 많으면 저 경마장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죽을 때까지 경마장에 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오늘 뭐 1,000만 원 땄다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바짝바짝 타는 아주 긴장감 속에서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쾌락적인 삶이죠. 쾌락적인 삶. 또 카사노바처럼 뭐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유의를 즐기면서 이 세상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쾌락적인 삶입니다. 그것도 행복한 삶의 하나겠지만 바람직한 행복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즐겁고 몰입하는 삶. 대표적인 예가 아주 돈 많이 분 사람들입니다. 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즐거워요. 돈도 많이 벌었고 출세하고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아주 모시고 뭐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아주 관직도 높고 즐겁고 몰입해요. 뭐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층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허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년에 가가지고는 돈 주체할 수 없이 쌓아놓은 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좀 주자 해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즐겁고 몰입하는 삶을 살아서 부를 이루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 두 개만 가지고 허전하니까 내 있는 돈 좀 잘라서 가난한 사람 좀 주자. 록펠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산 사람, 그렇죠? 그 돈 많고 출세한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는 즐겁고 몰입하는 삶만 가지고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즐겁고 몰입했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했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싶으니까 꼭 그 의미를 찾아서 그 돈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록펠러 같은 사람도 욕 많이 먹은 사람이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뭔가 노동자도 착취했다 뭐했다 욕 많이 먹었는데 말년에 그 사람도 큰 병 체험을 하면서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돈만 벌고 나만 편하게 사는 거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록펠러도 그 자손에 이제 내니까 이 사람도 말년이 이제 어떻게 돼?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즐겁고 몰입했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즐거워야 되고요. 뭔가 깊이 빠져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은 이득을 가지고 뭔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형 3, 온전한 행복이 바로 이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하나의 목표점이 되어야 됩니다. 즐겁게도 살아야 되고 뭔가 몰입하는 그런 영역을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도록 유도해야죠. 그래야 온전한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행복교육이다 하면 단순한 쾌락, 즐거움만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꿈을 즐기며 노력을 즐기며 의미의 성취를 위해 고통도 감수할 줄 알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행복 교육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청소년 시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어떤 행복을 줘야 되느냐. 좋아하고 잘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할 때 청소년들은 행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게, 좋아하고 잘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행복하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식성은 아시죠? 얘 피자 좋아한다는 거. 그죠? 자,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뭘 좋아하는지 진정으로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꾸짖고 나무란 일 중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애가 그것 좀 하려고 그러면 너 그따위나 하고 앉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아는 분 여기 계세요? 우리 애가 진짜 확실히 잘하는 게 뭔지. 엄마한테 대드는 건 잘하지.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진정으로 말이죠.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 어머니가 그걸 모른다면 누가 알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선생은 알고 있겠지? 천만에. 담임선생님들 너무 믿지 마세요. 담임선생님은 자기 자식도 몰라. 그런데 뭘 봉급 주고 좀 맡겼다고 우리 담임이 다 알겠지? 천만에. 이 세상에 엄마가 자기 자식을 모르면 이 세상에 우리 자식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다만 하느님 빼놓고 말이죠. 그거 아셔야 돼요. 얘가 어느 대학 가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될까? 담임선생님들 믿고 진로 담당 교사 믿는데 천만에. 엄마가 확신 없으면 누가 우리 애를 확신을 가지고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에요. 얘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밀어주는 그게 엄마죠. 엄마의 전문성. 엄마의 전문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 애가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우리 애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얘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하도록 도와주면 애가 행복해집니다.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냐?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행복감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OECD 23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23등 했어요. 그게 뭐냐? 100점 만점에서 66점 받았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저게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수단이나 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저 23개국이면 G7 선진국이 다 들어와 있고, 뭐 유럽 나라들이죠, 주로. 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예요. 저 안에 여러분 자녀도 있습니다. 그죠? 저걸 통계로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제일 불행하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행복하지 않게 살아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평생을 그 습관으로 살아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그 서커스에 가면 커다란 코끼리 있죠? 코끼리를 그 발에다가 이렇게 뭘 묶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죠? 코끼리가 못 움직이죠, 그죠? 근데 가서 한번 그 코끼리 해놓은 말뚝을 한번 보시면 그게 그냥 방석 같은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방석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코끼리 발목에 채주면 코끼리는 자기가 말뚝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서 어디로 안 갑니다. 그게 버릇입니다. 그게 버릇입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아주 어렸을 때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매서 해놓으면 지가 막 움직여 보거든요. 움직여도 안 움직여지니까 그게 한 6개월만 그렇게 해놓으면 일단 이게 줄을 매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딱 걸쳐놓으면 그 코끼리는 일체 그걸 끌고 어디로 갈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그죠? 여러분들 더 뭐 웃질 않기 때문에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벼룩이 이 바닥에서 이 천장까지 뛰잖아요. 그죠? 그 벼룩을 이렇게 놓고 맥주컵 있잖아요. 속이 보이는 맥주컵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 안에서 이놈이 깡충깡충 뜁니다. 그죠? 뛰던 걸 한 반나절만 그렇게 뒀다가 이 벼룩을 풀어놓으면 그만큼만 뜁니다. 그만큼만 뛰어요. 뭐 실험해보진 마세요. 저도 실험은 안 해봤는데 여러 사람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울하게 살던 사람은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할까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면 왜 수녀님들 있잖아요. 이 행복 연구를 할 때 수녀님들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수녀님들이 이제 20대 후반에 수녀원에 들어와가지고 80, 90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미국의 그 오하이오라는 데 이제 아주 도미니칸 수녀회가, 큰 수녀회가 있는데 이 행복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수녀원에 가가지고 수녀님들이 진짜 이 세상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는지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수녀님들의 유품이 있겠죠? 수녀님들 유품이 이제 그 캐비넷에 딱 있으니까 80, 90이 돼서 돌아가신 수녀님들의 유품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일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수녀님들은 돌아가셨죠. 그 일기장을 가져다가 이 수녀님이 평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석할 수 있겠죠. 일기를 보면 오늘 비가 왔다. 아, 오늘 비가 왔다. 빗속을 거느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옛날엔 내가 이랬고 그 전에 빗속을 걸으면서 이랬다. 그걸 읽으면 아주 그 즐거움과 이게 넘쳐요. 비가 왔는데도, 그죠? 날이 밝으면 밝았다고.
어떤 수녀님은 20살 때부터 90이 될 때까지 쓴 일기가 온통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넘쳐 있어요. 열정으로 넘쳐 있고. 어떤 수녀님은 20대에서부터 90대까지 그 보면 톤이 아주 가라앉고 차분하고 뭐 이런 톤이에요. 오늘도 또 비가 왔다. 비가 와서 날이 굳어지면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이 많겠다. 그죠? 보면은 한 사람 비가 온 것 사실은 아주 즐거운 감흥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 분은 햇빛이 쨍쨍 나면 또 우산 장사 걱정하고, 그죠? 뭐 이런 식인 또 수녀님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톤을 가지고 이분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이제 이런 설명을 가지고, 실제로 이 수녀님들을 같이 살았던 수녀님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 행복도 습관이다. 20대 후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던 분은 90이 돼서도 그런 스타일로 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저렇게 말이죠, 억압하고 약호 죽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키우면 결국 그 애도 지금 중고등학교 보이는 이 삶의 모습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밝고 환하고 긍정적 이렇게 키우면 걔네들이 그런 모습으로 또 자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감이 낮은 것은 우리가 예측한데, 중고등학교 때 저렇게 행복하지 않던 애가 40, 50이 되면 벼랑간 행복해지겠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아이는 마찬가지로 저렇게 행복하지 않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미래를 보면 좀 우울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자, 행복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 행복교육을 왜 문교수는 이제 느닷없이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이게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동조하는 걸 알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뻔한 사실인데 왜 우린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들 교육할 때 왜 행복할 때 공부가 더 잘 되는데 왜 아이를 행복하게 해서 공부시킬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죠? 그죠? 아마 하루 종일 내가 우리 애한테 무슨 말을 했나를 놓고 보면 애를 행복하게 해준 말은 한마디도 없을 겁니다. 애 속을 긁는 말만 했을 겁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시민공원을 반포대교까지 왔다 가면 우리 집까지 딱 1시간 걸립니다. 오늘 좀 늦어서 7시에 나와가지고 했더니 8시 한 15분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딱 하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아니 내 딴에는 그래도 좀 운동 좀 더 하겠다고 그냥 허겁지겁 했는데 딱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제가 약을 시간 맞춰 먹어야 되는데 약 시간에 늦었다니. 생각해보면 아주 나를 염려해서 하는 소리인데, 야, 꼭 말을 저렇게 해야 되나. 만약에 당신 운동 너무 열심히 했나 보지, 좀 늦었네, 이랬으면 내 기분이 확 펴졌을 텐데 인상 팍 쓰면서 왜 늦었냐. 왜냐, 우리 집사람은 내가 약을 제 시간에 먹는 것만치 중요한 게 없으니까 아마 그냥 왜 이제 시간이 돼도 안 오느냐 이래. 그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첫 마디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팍 상하죠. 그래서 아침에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도 해주고 불행하게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수술한 후에 설거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꼭 잡혀 살아야 되니까 설거지를 하다가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설거지를 제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비누칠도 안 칠할 비누칠도 하고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더 씻고 뭐 이러는데 좀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설거지도 대충대충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실 겁니다. 매사 사람의 생산성은 기분 좋을 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죠? 자,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생산성이라고 보면 애들이 공부가 잘 될 때가 언제냐? 기분 좋을 때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자, 공부할 때, 행복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아마 집에 남자분들도 회사 나가서 집에서 기분 좋으면 회사 나가서도 일이 잘 되는데 집에서 기분 나쁘면 회사 나가 일 안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자, 행복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이제 확실히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이 저 텔레비전 같이 보다가 집어넣을 때, 야, 너도 아슬아슬하지, 그지? 아슬아슬하지. 이거 엄마가 보고 너한테 잘 설명해 줄게. 그게 더 재미있을걸? 어때? 그럼 애도 내가 보는 게 더 재밌는데,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도 피식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그죠? 애를 기분 상하지 않게 공부방에 들이보내자. 요 마음만 먹으시면 되거든요. 우리 애가 내가 이해하는 게 얘가 공부하고 뭐 이러는 게 좋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기분 좋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애도 기분 좋을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애 풀어주면 큰일 난다 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인가 모르겠어요. 풀어준다고 해서 애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서 공부방에 들여보내고 기분 좋게 해서 얘가 공부를. 기분 나쁠 땐 왜래 말이죠. 야, 너 그 상태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화나고 이러서는 공부 안 돼. 그러니까 엄마랑 어디 쇼핑 한번 가자. 해가지고 애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이럴 때는 그 상태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엄마가 만사 제끼고 걔하고 어깨동무하고 한 바퀴 뭐 산책을 하고 온다거나 한 바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온다거나 그게 더 편합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가 진정으로 나를 걱정하는구나. 공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자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의 유서나 일기장을 보면 엄마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엄마는 도대체 나를 위하는 거냐? 공부를 위하는 거냐? 그죠?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볼게. 엄마 어떤 느낌인가 보자. 이래서 죽는 애들 많습니다. 애한테는 엄마가 나 자꾸 구박을 하면 도대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죽어도 좋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진심을 전하려면 네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는 네가 더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그러면 애가 행복해져요. 야, 공부 힘들다. 엄마랑 나랑 둘이서 힘을 합쳐 공부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는 공부고 나는 죽어도 좋고 하여튼 공부가 최고처럼 아이가 받아들이면 그래, 엄마 공부가 좋다며 난 죽을게. 엄마 한번 공부 한번 잘하는 거 한번 봐. 잘 되나.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행복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행복한 경험이 좋은 성격을 만듭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발달 심리학이나 아동학이나 유아 교육하는 분한테 너무 훌륭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생후 2살 전에 사람의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2살 전의 성격도 어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양육자, 전 먹여주고 기저귀 가려주고 24시간 접촉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커서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몬테소리 여러분들 아시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몬테소리의 철학이 뭐냐면 어렸을 때 가까운 사람이
걔 피부 접촉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신체적으로도 발달하고 심리적으로도 발달한다는 게 몬테소리의 철학입니다.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태리의 여자 의사가 그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와 신체적인 접촉, 빨가벗고 피부 접촉 많이 해준 이런 아이들이 커서 좋은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그 마리아 몬테소리가 그런 독특한 유아 교육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뭐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뭐 몬테소리 교육한다는데 뭐 그런 건 없더라고. 그죠? 타이틀만 그저 몬테소리 가져왔는데 몬테소리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경험. 아이들이 빨개 벗겨놓고 자꾸 그렇게 마사지 해주고 피부 접촉 엄마랑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이들의 성격에 참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아이 업어 키우고 안아 키우고 이게 보면 참 마리아 몬테소리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맨몸에 엄마 그 젖 만지면서 이게 저도 아마 그렇게 많이 커서 이렇게 성격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자, 행복한 경험이 좋은 성격을 형성시킨다. 청소년 비행자들 보면 대다수가 그 어렸을 때 유아적 경험이 좀 살벌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행복하게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유치원 지금 어린아이 2살, 3살, 4살짜리 이런 아이들에게 저는 행복한 경험을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손찌검하고 이러는 거 나오는데 그건 진짜 잘못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아이들을 이 세상에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행복할 때 비행을 덜 저지른다. 이 말은 뭐 틀림없습니다. 학교 폭력하는 아이들 보면 행복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죠?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 보면 언제나 얼굴이 굳어 있고 얼굴 이 심리적인 적개심이 가득 차 있고 열등 의식이 차 있고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뭔가 심리적 불안정이 부정적 정서가 가득 있습니다. 자, 행복할 때 비행 저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또 행복할 때 더 건강해지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죠?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행복한 아이들이 잠을 잘 자죠.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이 자는 동안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애들 키가 주로 언제 자라느냐 하면 밤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애가 키가 크는 겁니다. 낮 동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행복한 아이는 잠을 잘 잡니다. 근심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아이는 잠을 못 잡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행복할 때 더 건강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행복감은 유치원 때의 행복감, 초등학교 때 행복감, 중고등학교 때 행복감, 대학 다닐 때 행복감의 질이 바뀝니다. 사춘기 이후의 행복감하고 사춘기 이전의 행복감 다릅니다. 사춘기 때 느끼는 행복감 또 다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뭘 하느냐가 행복감에 영향을 안 줍니다. 엄마 아버지는 무조건 좋으니까. 그죠? 그러나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엄마 아버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어디 가족 여행을 가서 물었더니 엄마 아버지 다 좋아하는데 내가 사실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엄마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막 느닷없이 뜬금없이 했더니 아버지 머리가 하도 하얘가지고 말이야. 애들이 니네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뭐 가끔가다 뭐 학교에도 오고 이러는데 자기는 아버지 학교 오면 싫었다. 이 얘기를 얘는 군대 가기 전날 마지막 날 그걸 털어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뭐 진작 얘기했으면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또 하냐 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행복감이라는 게 달라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쯤 되고 이제 군대 가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돼. 이는 먼저 군대 가서 잘 봐달라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이제 아버지의 위대성을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이렇게 알아주길 기대했는데 사춘기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있어서 불편했던 점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와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얘가 지금 무엇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무엇에서 지금 좀 이렇게 마음이 언짢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초등학교 이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 때 오면서 애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이렇게 파도처럼 바뀌기도 하고 이게 그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서 얘가 이 수준에서의 행복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복감은 연습과 훈련으로 얼마든지 증진이 됩니다. 조금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돈이 있어야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엄청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한마디로 마음먹기에 달렸다. 행복감도 연습과 훈련으로 증진이 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스킬, 기술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7가지 이유로 우리는 행복교육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볼만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증거를 좀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다음, 넘기세요. 행복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냐, 이런 겁니다. 행복하면 생산성이 올렸냐. 긍정적인 사람은요,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저렇게 저 위에 다이아몬드 3개가 있죠. 왼편에 다이아몬드 저 4개가 있고 오른편에 다이아몬드 4개가 있습니다. 저 중에서 기분 좋게 해놓고 위에 거하고 아래 2개 중에 어느 게 같으냐 이거를 물어보면요, 기분 나쁜 아이들은 이거를 선택해요. 이걸. 기분 좋은 아이들은 이걸 선택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쁜 아이들은 저게 다이아몬드니까 뭐 질문이라고 했는데 뭐 이따 질문을 하냐 해놓고 그냥 손쉽게 딱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보면 그 하나의 무늬보다는 패턴이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기분 좋게 해놓으면 왼편, 그냥 기분 나쁜 아이들은 이거 하고 저 오른쪽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기분 좋을 때 주로 선택하는 거, 기분 나쁠 때 주로 선택하는 게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머리가 돌아가는 그 방식이 상당히 기분 나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뭔가 좀 기분 좋고 이럴 때는 이런 질문을 이런 문제를 주면 이것이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을
이게 자꾸 생각을 해보다 고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기분 나쁠 때 무슨 누가 퀴즈 풀라고 그러면 대충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 좋을 때, 예컨대 어떤 게임을 할 때도 보면 기분 좋은 아이는 넌센스 퀴즈라도 아주 눈이 동그래가지고 호기심 속에서 이리저리 해보는데, 기분 나쁜 거나 이거 왜 뭐 바쁜 사람 데려다 놓고 이따위 뭐 질문이나 하고 있어 하는 사람 뭐를 해 이렇게 건성이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할 때 기분 나쁘게 만들면 공부가 건성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행복한 사람이 문제 해결의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쓸데없는 것 같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사람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건성입니다. 행복할 때 사람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죠? 책을 한 권씩 나눠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책은 꼭 읽어야 되니까 건성건성 봅니다. 그죠? 기분 좋게 해놓으면 저 사람이 책을 읽으라고 그랬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책을 꼼꼼히 읽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감은 노력으로 증진이 된다. 뇌세포 수준에서 행복한 사람은 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뇌생리학적인 그런 어떤 촬영, MRI 이런 거를 촬영해 보면 행복했을 때 행복하게 해놓고 그 사람한테 학습을 시키면 뇌세포, 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면 뇌가 안 움직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책 앞에 놓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뇌가 안 움직여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행복감은 노력하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행복감은 노력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봤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한 그 소니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건 유전 50%, 10%의 외부적인 요인, 그게 이제 뭐 돈이 있냐, 출세했냐, 성공했냐, 건강하냐 이것이고 40% 정도는 자신의 마음가짐,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봐서 노력을 통한 변화 가능성이 40%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사람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 얘기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아이들을 놓고요. 아이들에게 그 마다 데레사가 봉사하는 그 아주 죽은 사람 데려다가 씻기고 깨끗한 수의 입히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이죠.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하얀 수의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장면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치 그 수용소에서 가스로 학살하고 그 유태인들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이런 걸 이제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호르몬,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분비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데레사의 그 봉사하는 그런 장면을 본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그 면역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가 훨씬 더 증진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을 보는 그 순간 사람 속에는 어떤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행복 교육을 이제 해보자 하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벌어진다. 공부도 잘하고, 그죠? 걔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습관 같은 것이 생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행복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행복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 속에는 말이죠. 사람 속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어떤 정서가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감정이 많으신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양보, 희생, 사랑, 존경, 인내, 희망, 기대, 꿈, 낙관, 호기심, 열정, 몰입, 관심, 배려, 만족, 즐거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마음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이다. 아, 나 그놈 미워 죽겠어. 그놈 생각만 하면 잠자다가도 잠이 깨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아주 속이 쓰려. 밥이 안 내려가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분노, 화가 나, 시기, 질투, 원망, 한, 적개심, 좌절, 포기, 낙담, 독단, 열등감, 자기 비하, 충동, 비관, 우울, 슬픔, 불만족, 짜증. 지금 18개 제가 이게 들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노에서부터 짜증까지.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짜증나는 분들 계시죠? 왜 빨리 안 끝나나 해서 짜증나는 분들 계시고, 지금 초조한 분들 계시죠? 나 빨리 가야 집에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지금 저 폼새를 보니까 1시간 더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왜. 지금 여러분 요 상태 부정적인 게 많은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오늘 하루를 놓고 보면 희망에 차서 사는 분이 있고, 지금 낙담, 집안에 무슨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언짢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상태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상태보다 조금 더 행복합니다. 그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긍정적 정서 쪽이 많을 것 같으세요? 부정적 정서가 많을 것 같으세요? 이건 엄마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내일 모레가 중간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 걱정 많이 하겠구나. 그럼 걔는 짜증, 초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애는 지금 2등을 해서 얘가 1등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1등 하는 애가 워낙 출중하니까 지금 얘가 2등이지만 1등 하는 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카이스트 들어갔다 자살하는 애들이 공부 못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위를 보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공부 못하는 애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죠? 상대적. 여러분들 모차르트 영화 보셨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관계를 보세요. 둘 다 유명한 음악가인데 그 둘 사이에서 열등감이 오가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열등감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격차는 무진장하니까 꼭대기 있는 애는 더 꼭대기 있는 애 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지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중에 어느 게 지금 많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 중에 얘가 지금 얘를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끔 만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찝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예민하지 못한 엄마예요. 그죠? 우리 애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고, 얘 머릿속에 지금 얘를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끔 만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엄마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행복교육이라는 게 뭐냐? 뭐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얘 속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켜주고, 그죠? 그거를 빼주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행복교육의 본질입니다. 저는 행복교육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행복교육 하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엄마들이 아이한테 행복교육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얘를 지금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게 느끼고 있는가? 그게 뭘까? 내가 친한 친구랑 싸워가지고 그 친한 친구를 지금 미워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지금 예민하게 지금 우리 아들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웬 땅땅에 동반 입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동반 입대 아세요? 이 젊은 부모님들이 아직 동반 입대 뭐 모르시네 지금. 그래도 아들을 군대 보내봐야 동반 입대도 알고 이럽니다. 동반 입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군대 가면서 친한 친구를 찍어서 같이 입대를 하면 군대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이럴까봐 두 아이를 군대 내에서 같이 배치하고 같이 제대할 때까지 같이 지나게 하는 게 동반 입대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친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하고 죽이 맞아가지고 걔랑 동반 입대를 하겠다고 동반 입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더니까 됐어요. 둘이 이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니까 동반 입대가 이게 좀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동반 입대해가지고 군대 가서 2년 동안 지내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50%가 넘어요. 군대 가기 전엔 좋아가지고 둘이서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는 아주 남남이 돼서 같이 제대하는 경우가 50%가 넘어요. 그러니 부모로서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게 걱정이 되죠? 그 어린 나이에 친한 친구라고 해서 믿고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계속 붙여놓으니까,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붙여놓으니까 차라리 군대에서 뛰어넘으면 좋은데 붙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군대 가기 전에 친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칼 났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편지 올리고, 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에 편지 올리고, 걔한테서 편지 오고 우리가 편지 보내고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점을 유념해가지고, 뭐 넌지시 뭐 친구 얘기를 또 싹 써놓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는 인내가 중요하다. 걔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좀 지나서 문제가 생기고 보면 이렇다. 또 가끔가다 내가 하숙할 때 친한 친구랑 하숙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게 진짜 못마땅해가지고 이러다가 마침내는 어느 날 한번 털어놓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이랬다. 넌지시 지혜를 주는 거죠. 그죠? 저는 이런 것이 행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한테 지금 이러이런 상황인데 이러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짚어서 미리 일이 생기고 난 후에 주면 또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미리부터 얘로 하여금 그런 일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팁을 미리 좀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행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걔 마음속에 저는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지 않고, 생겼으면 생긴 것을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유도하는 거죠. 아마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실 겁니다. 아이들 보면은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그죠? 뭐 조그만 나이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될 때는 하나님 탓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아이일수록 하나님 탓을 또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했는데 의존한 만큼 보상이 없으면 어린 나이에 사춘기 이런 아이들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죠?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그걸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게 신앙이죠. 그런 것을 그게 바로 우리
행복교육 쪽에서 얘기하면 그게 행복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교육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긍정적 정서와 그 부정적 정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1985년경에 말이죠. 5년경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13살짜리가 수학 천재로 입학이 됐어요. 13살짜리면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갈 나이인데 수학 천재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영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게 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칙을 바꿔가지고 13살짜리를 대학원에 입학을 시켰어요. 얘는 천재니까. 그게 85년이었어요. 10년이 지난 뒤에 그 기사를 썼던 기자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유소프라고 하는 수학 천재가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취재를 갔는데 누구도 몰라. 이 여자애가 어디 갔는지. 13살짜리면 지금 23살짜리가 됐을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얘가 지금 대단한 수학자가 됐을 텐데 옥스퍼드 가니까 종족이 없어.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런던의 사창가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창가의 한 여자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게 처참한 게 바로 넌 왜 거기서 공부를 계속 하지 않았냐? 난 재미가 없고 할 생각이 없어서. 너 같은 천재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뭐가 있냐면 부모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천재처럼 한 것도 우리 부모가 천재처럼 보이게 한 거일 뿐이지 나는 천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너무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3살짜리가 그 속에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 차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엄청난 재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속에 미움과 분노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주와 어떤 하느님이 준 이런 천재성이 있어도 부모가 밉고 세상 사람이 밉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재능이 발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소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어떤 정서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자기 머릿속에 담고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천재성도 이게 발화되지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바오로 성인하고 김삿갓하고 비교를 자주 합니다. 보세요.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 바오로 성인이나 김삿갓이나 큰 죄를 짓죠. 바오로 성인은 그죠? 하느님을 따른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죠? 그렇게 했죠. 김삿갓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큰 죄를 짓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모르고 과거 급제장에 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삿갓은 자기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그놈은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그놈은 100번 죽어도 또 죽어야 될 놈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장원 급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래서 내가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시제가 뭐였냐 하니까 누구누구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 홍경래한테 부합해가지고 임금을 배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놈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니까 그게 네 할아버지다. 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떠나서 영월에 와서 숨어 사는 거다. 그게 네 할아버지다.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김삿갓이
어쨌든 나는 이제 우리 조상한테 큰 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때가 20살 때인데 삿갓 쓰고 집을 떠납니다. 그때 김삿갓은 아들 둘이 있었고 20살이었지만 자기 부인이 있었고 자기를 홀로 돼서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있었어요. 김삿갓은 20살 때 어머니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아들 둘도 버리고 혼자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들들이 다 커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문경 어디쯤 아버지를 찾았어요. 문정 걸식하는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가십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자. 그래가 주막에서 잠을 자다가 아들들한테 술을 먹이고 자기는 또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죄의식에 할아버지 조상한테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으로 그냥 20살 때부터 떠돌이 생활하고 가족도 버리고 아주 이렇게 도 50 넘어서 그냥 객사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죄의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그죠? 가족들한테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바오로 성인은 어땠습니까? 하느님한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다마섹에서 하느님 소리를 듣고 난 후에는 죄의식에 휩싸이죠. 내가 이런 분을 핍박했구나. 그런데 곧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죠? 그럼 이제부터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오로 성인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하니까 완전히 변신이 되죠. 하느님 편이 돼서 하느님을 위해서 온 자기 삶을 바치잖아요. 두 사람 차이가 뭡니까? 김삿갓은 부정적인 정서에 빠져서 익사해버린 거죠. 그러나 바오로 성인은 부정적인 정서, 죄의식에 휩싸였지만 죄의식을 걷어차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하느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으로 긍정적인 정서로 변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시죠. 그러나 김삿갓은 뭘 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 빠져서 익사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죄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걸 헤쳐나올 수 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해 죽은 사건 아시죠? 그 아이는 희망에 차고 열정에 차서 그렇게 자살했겠어요? 아니죠. 뭔가 열등의식이라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분노라든지, 그죠? 하여튼 그 자살해 죽은 아이는 그 자살하게 된 계기는 구체적인 건 몰라도 부정적인 정서일 거예요. 이 부정적인 정서를 김삿갓처럼 끌어안고만 있다가 보면 죽은 거고, 그죠? 그러나 그 부정적인 정서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바오로 성인처럼 바꿀 수 있었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가 2천만이 넘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카이스트, 기라상 같은 선생님이 있는데 왜 기회를 못 도와줬어요? 그 엄마 아버지는 뭐 했어요? 왜 걔를 죽게 내버려뒀어요? 그 아이 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눈치채고 그걸 도와줬어야죠.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하루에 42명이 넘습니다. 42 곱하기 365 하면 한 13,000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에 13,000명 넘는 사람이 자살해 죽어요. 13,000을 365로 나누면 하루에 42, 3명이 됩니다. 오늘도 42, 3명이 자살해 죽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부정적인 정서예요. 김삿갓이 가졌던 죄의식일 수 있고 바오로 성인이 가졌던 죄의식일 수 있어요. 어쨌건 간에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휩싸여서 자살도 한다. 그건 틀림없이 그 옆에 누군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보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도와줄 수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선생님, 교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도
손을 벌리지 못했죠. 그게 행복교육의 이 관점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러 군데 손 벌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걔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어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얘 속에 어떤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시켜주면 얘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봐줘야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세요. 얼마 전에 있던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있던 얘기인데, 자기 아들이 길 가다가 죽었어요. 그 범인이 누구냐면 14살짜리 티네이저입니다. 자기 아들이 나이가 더 많았는데 하여튼 14살짜리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어떻게 총을 쏴서 죽인 건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4살짜리 그 범인이죠. 범인이 잡혀서 재판받는데 엄마가 가서 봅니다. 꼭 죽어야 된다. 재판관이 얘를 죽는 형을 내려야 된다. 사형을 내려야 된다 하는데 재판관이 사형을 안 내립니다. 20년, 30년 이제 형을 내리니까 거기서 그럽니다.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내 아들을 죽인 죄는 왜 살아있냐. 죽여야 된다. 재판장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하여튼 20년 형을 받고 얘는 형무소에 구치가 됩니다. 엄마가 그 죽은의 피해자의 엄마가 면회를 갑니다. 왜 면회를 가냐? 살아있는지 보려고. 너 살아남아야 된다. 네가 옥에서 나오면 내가 죽일 거니까. 증오가 가득 찬 거죠. 그렇게 증오가 가득 차가지고 면회를 갑니다. 가서 이제 뭐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하여튼 숨겨있는 저기를 가지고 또 만나면 그럽니다.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있어라. 너 나오면 내 손에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이제 죽이겠다, 걔에 대한 미움을 가득하니까 이 사람이 병나고, 그죠? 자기도 살기가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면회를 가서 자꾸 하다 보니까 걔가 측은해지기 시작합니다. 걔가 측은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측은해져서 걔한테 면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어쩌다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딱 건네고 오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애가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할 때 걔를 증오심의 눈으로 바라다보지만 감기 기침하는 걸 보니까 안 됐거든. 그죠? 너 약이라도 안 먹냐? 약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약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약 좀 사주라고 돈 주고 오면 그래도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 크게 증오심에 찼는데도 한 구석에서는 뭔가 걔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고 걔한테 그렇게 해주고 오면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아요. 그러다가 걔가 이제 가석방이라고 하면 얼마 살다가 이제 걔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온다. 좋다. 이제 너 나오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그래. 이제 나오면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다. 너는 그럼 친척도 없냐? 원래 부모도 없는 고아니까 없다. 그럼 너 나오면 갈 데 없어? 아무 데도 없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을 잘못 꺼낸 거지.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갈 데가 없냐? 없대.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좀 당분간 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합니다. 데려왔으니까 밥 새끼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만 먹다 보니까 밥은 안 줄 수 없으니까 밥 먹어라. 같이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쫓으면 또 언제 찾아서 죽여? 하여튼 두고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너 그러면 그렇게만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어디다 취직시켜줄까? 그럼 너 일 좀 할래? 그럼 좋지요. 취직시켜서 이제 일을 또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매일 뒤치락 하던 사람이
그 애가 들어와서 걔랑 밥 먹고 이렇게 살면서부터 마음이 용서받기,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끝이 어떻게 되냐. 그 아이를 양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느님이 우리 아들하고 이해하고를 바꿔치기 하셨구나. 그죠?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아들하고 이해하고를 바꿔치기를 했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느님한테 무슨 이유가 있었나 보다. 그 순간부터 이 아들, 이 살인범이 내 아들처럼 느껴져서 그게 바로 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 어머니의 마음,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걸 이제 치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된 거죠. 그 변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힘듭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가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 그 아이를 수용하고 그 아이를 용서하고 나니까 이분도 이제는 아들 죽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가 되는, 원위치가 되는 거죠. 자, 이만큼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는 상당히 해롭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주는 것이 바로 행복교육이다. 이런 건 아주 드라마틱한 케이스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도 이런 어떤 그런 응어리들이 있거든요. 이걸 풀어주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특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는 좀 덜 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저도 우리 아이가 군대 가기 직전에 우리 아이하고 진득하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나 손해본 거 많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꼭 학교 가면 뭐 하다가 너 내 이름 딱 부르면서 너 그래? 넌 네 아버지만큼 못하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한다. 왜 아버지 때문에 나는 한마디 꼭 더 들어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얘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싫었던 얘기다. 근데 그걸 나는 나 때문에 너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뭐 손해본 거 뭐 있냐? 라는 식으로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썼을 텐데 그런 걸 못했다. 이만큼 우리는 우리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좀 이렇게 하고 그거를 헤쳐주고 그걸 좀 변화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나는 그게 바로 행복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죠?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정작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몰입하도록 해주는 게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찾아내고 그걸 치유해주고 그걸 변화시켜주라 이거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애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게 바로 다중지능입니다. 사람 속에는 그 사람만의 소질과 적성과 잠재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얼굴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소질, 적성, 잠재 능력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소질과 잠재 능력이 다 다릅니다. 자, 학자가 이게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IQ로 사람의 소질, 적성, 잠재 능력을 재왔다. IQ 120이다. IQ 90이다. IQ 50이다. 그럼 특수학교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다. 그러나 IQ가 사람의 소질과 적성과 잠재 능력을 제대로 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다중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IQ 얘기까지는 들었어도 다중지능 얘기는 못 들었을 겁니다.
사람 속에는 IQ, 숫자로 된 IQ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8가지 서로 다른 지능이 숨겨져 있다. 피카소하고 모차르트를 IQ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피카소와 모차르트, 아인슈타인을 같은 IQ로 그 사람 다 IQ가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모차르트는 음악자라는 지능이 높았고 아인슈타인은 논리 수학을 잘하는 지능이 높았고 피카소는 공간 지능이 높았다. 마다 데레사는 인간 친화 지능이 높았다.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은 언어 지능이 높았고 모차르트는 음악 지능이 높았고 아문젠, 피어리, 리빙스턴은 자연 친화 지능이 높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는 좀 쓰기가 좀 그러네. 골프 잘 치는 사람, 박세리, 김연아, 박태환 이런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지능을 분화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지능에서는 사람의 소질, 적성, 잠재 능력을 8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8종류의 지능이 숨겨져 있다. 사람마다 8종류 지능의 높낮이가 다 다르다. 그래서 다중지능, 지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이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여기 말하는 8가지가 바로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 속에 숨겨져 있는 소질, 적성, 잠재 능력의 8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 8가지 중에서 어느 지능이 높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연구실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짜리 10,000명을 표집을 해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기 때문에 저 8가지 지능이 저 가운데 있는 까만 것처럼 분포가 됩니다. 자, 저건 10,000명의 평균이고 10,000명 중에 한 사람 홍길동을 불러내가지고 그 점수를 찍어보니까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는 우리 서초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치면 1학년인데 자기하고 나이가 같은 10,000명하고 비교해보면 논리 수학 지능이 높구나. 그죠? 10,000명 중에서 저렇게 높구나. 그럼 저거 1%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성찰 지능은 저렇게 높구나. 평균하고 비슷한 게 그 인간 친화 지능은 대인 지능이 저겁니다. 그럼 평균이고 음악 지능 평균이니까 얘는 노래방 가가지고는 보통은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평균이니까. 어떤 아이는 가수들은 저게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신체 운동 지능과 자연 친화 지능은 뚝 떨어지는구나. 얘는 거기에서 부적응이 발생될 수 있구나. 운동은 무지개 싫어하고 산에 가고 바다 가고 뭐 이러는 거 무척 싫어하는 애는 이게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얘는 논리 수학 지능하고 자기 성찰 지능이 높으니까 자기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인생 철학을 논하고 개똥 철학이지만 또 수학 뭐 학습지 하려면 그거는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 친구 10,000명을 평균으로 놓으면 우리 애는 저런 어떤 잠재 능력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걸 보면 우리 애가 뭐에 장기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테스트에서 나온 거니까 자식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야, 너 수학 어때? 학습지 할 때 어땠어? 그러니까 저거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여튼 저것이 아이들의 소질 적성을 찾아내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IQ 검사하면 뭐만 봤습니까? 당신네 아들 120인데요. 이 얘기만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런 지능, 다중지능 검사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대충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잘 나가는 중고생들 19명을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잘 나가는 분야와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이게 유사한지 아닌지를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김연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그겁니다. 김연아의 8가지 지능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일 신체 운동죠. 저렇게. 그 다음 또 보세요. 박태환 선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세요. 8가지 중에 제일 높은 게 신체 운동 지능. 역시 김연아, 박태환 선수는 그 몸을 쓰는 운동이죠. 마음 먹은 대로 이 신체와 운동 이게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중동고등학교 학생인데 아주 로봇 경진, 세계 로봇 경진대회 가서 1, 2등 하는 지금은 아주 로봇 공학자로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8가지 지능 중에 제일 높은 게 논리 수학 지능이 높고 공간 지능이 높습니다. 아마 로봇 공학자로 대성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민사고 다니다가 지금 한데 얘는 꿈이 아주 독특합니다. 얘는 그 시나리오,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해서 시나리오 경진대회에서 세계 가서 고등학교 경진대회에서 1, 2등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마음 먹고 지금 예일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인데 한번 보세요. 이런 아이. 이 아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체 운동지능 뭐 이런 건 낮은데 공간지능, 언어지능, 자기성찰지능 이런 사람은 스필버그라든지 뭐 루카스라든지 카메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하고 거의 아마 이 적성 구조가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얘 속에 숨겨진 잠재 능력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재 능력이 발굴이 되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따라붙거든요. 잠재 능력이 그렇지 않은데 의사되라 변호사되라 하면 잘 못하거든요. 역시 음악 재주가 없는데 음악하라 가수해라 해가지고 되질 않거든요. 그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가 있고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아이가 있고 수학에 소질이 있는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질과 상관없이 사람은 하면 된다 하는 아주 위대한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행합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요. 억지로 가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은 소질과 상관없이 잘할 수 있다라는 아주 엄청난 신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특히 이게 이런 게 강한 게 대만, 한국, 일본이 아주 유명합니다. 공부는 하면 된다. 그죠? 공부는 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시켜보니까 뭔 잘했고 뭔 못했다 하면 그건 얘는 못한다. 우리 애는 그런 쪽은 소질 없다. 이렇게 주니까 11살 때 진로를 정합니다. 그게 11 플러스예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가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이 어머니들한테 너무 강해요. 그죠? 공부가 떨어진다. 그건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공부가 떨어진다. 아, 우리 애는 그쪽 공부는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부모는.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는 소질, 적성, 잠재는 우리 애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쪽으로도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행복교육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그래,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 뭐 1시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고진감래형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죠? 고진감래형. 이제 그게 중요한 이제 저항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교육.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들으시면 아유, 당신 애나 그렇게 키우세요. 지금 뭐 우리가 그거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강연장에 와서
얘기하는 수준으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가 행복교육으로 휙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모님들만이라도 아이를 집에서 이제는 행복교육 관점에서 말 한마디도 그렇게 건네주고, 하여튼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해야 공부도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키워주시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좀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행복 습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렸을 때 행복 습관이 안 들리면 행복하지 않아질 겁니다. 행복하게 키우려면 지금부터 행복해지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